됐어. 자, 몇 페이지죠? 8페이지요. 8페이지. 몇 페이지? 6번. 오케이. 6번. 그림은 토양 속의 작은 동물들을 조사하기 위한 채집 장치이다. 자, 토양 속의 작은 동물을 채집하는 장치래. 네. 그런데 이 장치를 보니까 전구에다가 이제 불을 켜놨고, 그 다음에 채집용 비커는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담겨 있고, 구멍난 아크릴판이 있고, 토양이 있고, 막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작은 동물들이 빛을 이렇게 전구를 딱 켜주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빛이 있는 곳의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니까 아마도 채집용 비커를 밑에다 놨겠지. 그 작은 동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빛의 반대쪽으로 가요?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 아, 그래요?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토양 내가 너무 근처로 왔나 하고 다시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근데 왜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응? 안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걸로 뭐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구를 켰을 때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자극이잖아. 네. 빛도 자극이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거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지. 요 장치를 보고 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어느 것일까요? 콩은 저장된 녹말을 이용하여 발화한다? 이거는 뭐니? 그냥 뭐 생장이라든지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거는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호흡이 증가한다. 이것도 물질 대사니까 지금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파리 지옥에 잎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접는다.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네. 그치? 아, 저 옆에 반응이라 적었어요, 볼 때. 응. 근데 이게 반응인지 파악 못해서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 요 장치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전구로 빛을 이렇게 켜줬더니, 불을 켜줬더니, 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채집이 되는 그런 구조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구나라고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8번인가? 네. 8번. 8번 보면, 그림은 계절에 따른 어떤 정온동물, 정온동물이 뭐니? 체온이 일정한 동물. 아, 네. 그게 정온동물이지. 반대가 뭐였죠? 변온동물. 네. 하나 적어놔도 돼. 변온동물이라서 체온이 바뀌는 애들. 그런 애들인 것이죠. 정온동물이 하루 동안 열 발생량과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딱 보아하니까 어떠니? 기온 그래프가 두 종류가 서로 반대로 가네. 네. 그치? 하루 중에 기온이 높으면 열 발생량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으면 열 발생량이 쭉 올라가고 그런 관계가 있구나. 이거는 무엇일까? 몸의 항상성 유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쭉 길게 지속이 되면 그거는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이 있거든. 우리 항상성 유지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체내 물 농도 유지, 네. 그 다음에 뭐 혈당량 유지 이런 것들 배웠잖아. 네. 그 중에 이제 체온 유지에 관계된 얘기야. 체온 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얘기를 골라주면 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형되었다? 아니죠. 네. 미모사의 잎은 손을 대면 오므라든다? 이것도 아니고 여우의 몸은 기본 단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고 사람은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더우면 땀을 흘린다? 이거네! 딱! 네. 굳이 항상성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고를 것만 같은데 왠지? 아, 저 고민했어요. 1번, 3번 하다가 그냥 1번 했어요. 그래요.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형되었다.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거는 하루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네.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바뀌는 거. 진화요? 진화라고 봐야 되겠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화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산란이 뭐예요? 산란? 알 낳는 거. 알을 낳는 걸 산란이라 그래요. 또 용어 모르는 거. 네? 용어 모르는 거 또 있음? 아. 없어요.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9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살고 있는 핀치새의 부리 형태에 따른 주된 먹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종자를 먹는 애들은 보니까 부리가 되게 두꺼워. 그런데 선인장 꽃과 열매 먹는 애들은 좀 가늘어서 딱딱한 거를 덜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종자가 더 딱딱하지 않겠니? 그다음에 식물의 싹 먹는 애들도 좀 다르고 곤충을 먹는 애들은 조금 더 부리가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야. 일단 그런데 얘가 전제가 뭐였냐면 전부 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살고 있는 핀치새라는 거야. 핀치새. 이 종류는 똑같다 이거지. 핀치새라는 녀석인 거는 같은데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 그 이유는 뭐다? 주로 먹고 사는 먹이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관련이 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사는 곳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런 걸 그런 예를 골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보니까 개구리와 악어는 눈의 위치가 비슷하다. 개구리와 악어는 눈의 위치가 어디 붙어있니? 얼굴 위쪽에 이렇게 붙어있잖아. 둘 다. 걔가 왜 그렇게 눈이 그쪽으로 가버렸을까? 이게 양쪽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면 근처에 살잖아. 아주 깊은 물속에 사는 애들은 아니지. 아, 그리고 대부분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눈이 거기에 있으면 물속이랑 물 밖이랑 한꺼번에 보기가 좋은 거야. 위쪽에 이렇게 달아놔서 딱 이렇게 하면 조금만 들면 물 바깥에 보이고 조금만 들어가면 물속에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눈의 위치가 그쪽 위로 이렇게 갖다 붙게 된 것이지. 악어가 그렇죠. 악어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1번이 답인 것이야. 개구리와 악어의 눈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 사는 곳이 비슷하니까 눈의 위치가 비슷해졌구나. 즉 환경에 따라서 그거에 적응을 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거 1번 보고 처음에 진화인 줄 알았어요. 같은 비슷한 종이라고 해서 개구리가 진화해서 악어를 따라고 비슷한 소리를 맡기고 그냥 애썼어요.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있잖아.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가 움직이는 게 이제 퇴화가 됐어. 왜냐하면은 소리가 어디 뒤쪽에서 들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니? 고개를 이렇게 휙 돌려.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데 아직도 이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귀가 이렇게 쫑긋하면은 움직이거든, 귀가. 그런 식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 그거는 뭐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진화와 관련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다. 그치? 네. 그래요. 다음, 또. 2번은 뭐예요? 응? 2번?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의 동공이 확대되었다.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동공이 확대되는 거.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그 외부 환경에 바뀐 거니까 적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요거 1번이랑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고양이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밝은 곳에 나오겠지. 해가 뜨거나 하면. 네. 그런데 개구리와 악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물 근처에서 사는 그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물 근처에서 사는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되면서 그거에 적응을 한 것.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을 한 것. 그리고 이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의 동공이 확대되는 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순간순간 바뀌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그 시간 길이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주면 됩니다. 11번이요. 11번 그림 가는 에이즈 바이러스 HIV, 나는 해바라기, 다는 닭고기를. 아유, 닭고기가 아주 그냥 맛있겠네. 너무 적나라하게 누워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와 다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어때? 가가 언제부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군요. 모르겠지만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니까 얘는 뭐만 있니? 단백질 껍질하고 그 다음에 DNA 또는 RNA 유전 물질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구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물론 닭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죠. 쌤, 그 유전자, DNA, RNA, 핵산 같은 말이에요? 핵산의 종류가 두 가지. DNA랑 RNA 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이야. 그래요.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비세포성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바이러스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니은
나와 다는 모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야, 나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살아 있으니까. 네. 다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물질 대사를 하겠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그다음에 디귿. 가에서 다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아까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다 그랬지. 네. 그리고 해바라기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닭도 죽었긴 죽었지만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신기하다. 12번이요. 그 다음에 12번. 바이러스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다. 살아있는 숙주 생물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자체 요소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구조가 아니고 핵이나 세포 소기관도 없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바이러스는 무생물로부터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 형태이다. 어떤 것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생물로부터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 형태라는 얘기는 최초의 생물이 바이러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단 말이야. 아,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생물로부터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라고 보기는 좀 그래. 완전히 그냥 다른 거지. 완전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작으므로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건 맞지만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작다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중간 형태라고 건드셨잖아요. 중간 형태는 맞아. 근데 중간 형태라고 보는 이유가 뭐였어? 중간 형태. 같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지. 네. 근데 거기서 언급된 것 중에는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크기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 아, 그렇지. 바이러스의 그렇지. 그게 뭐 생물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뭐 숙주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증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생물의 특성이었지. 그리고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생물의 특징이었으나 무생물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잖아. 무생물의 특징은 뭐였어?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는 없고 세포 구조.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무생물의 특징이었잖아. 그런 것들이 방금 얘기한 그 네 가지는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 정도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그게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뒷부분에 써 있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이다라는 얘기는 맞는데 그 원인으로서 크기를 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디귿은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이 맞네. 아까 이거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증식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이거 그 특징인가 봐. 미생물성하고 생물적 특징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보시죠? 너무 이렇게 말이 좀 아리까리하고 그러지 않냐? 네.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대가 얘기하는 7페이지에 있는 꼭 나오는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거를 한번 다시 보고 가면 자,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생물적 특성부터 보면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 뭐 박테리오파지 같은 대가리에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전 물질이라며. 그러니까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어떤 다른 예시 없어요? 바이러스 우리가 감염이 되면 HIV 그게 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가 자기랑 비슷한 녀석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증식을 한다고. 네. 그게 이제 생물의 특징이잖아, 사실은.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증식 늘어난다. 생식을 한다. 저희 인간들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생물이지. 그럼 저희는 숙주 세포 뭐 달라붙어서 산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기생하지는 않지. 이거 바이러스는 무조건 기생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기생을 하는 것들, 기생충 같은 것들 있잖아. 네. 기생충은 바이러스랑은 다르지. 하지만 걔는 확실히 생물이란 말이야. 기생충이라는 녀석은. 네. 그렇지. 기생해야만 살아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생물이라고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것들도 생물적 특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무생물적 특성은 네가 얘기한 대로 세포 구조를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유전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밖에 없단 말이야. 그 유전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위에 생물적 특성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무생물적 특성 두 번째 거 보니까 숙주세포 밖에서는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수행하지 못하며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즉 진짜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랑 똑같은 네.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 그 숙주 바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생물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하지 못한다. 늘어나지도 못하고, 뭐 물질 대사 못하는데 어떻게 증식을 하겠어. 그치? 뭐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1등급 만들기 문제집 자체가 되게 조금 약간 딱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살짝 한 번 더 꼬아놓은 정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 PPL이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어이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증식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퍼져 다니지. 공기 중에서는 애가 뭐 이렇게 뭐 물질 대사를 하거나 증식을 하거나 이러진 못하다가 네. 공기에 떠다니다가 그대의 몸속에 코를 통해서 들어가. 네. 들어가면 거기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활발하게 환경이 좋아졌어. 자, DNA 빨리 가동해. 우리랑 똑같은 녀석을 자꾸 만들어내 보자꾸나 하면서 막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랑 똑같은 녀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병에 감염이 되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네. 아니야, 계속 뭐 16번이요. 16번.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리에 감염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 되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거는 뭐니? 생물적 특성 맞지? 네. 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돌연변이. 네.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생물적 특성 맞고요. 그 다음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건 무생물적 특성이네. 네. 그렇지. 밖에서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핵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로 돼 있다는 얘기니까 니은은 고르면 안 되겠고,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급속히 증식하여 조류독감을 일으킨다. 이것도 생물적 특성이랑 관련이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채윤이 열심히 하니까 아주 훌륭해. 지난 시간에 10페이지까지 했었죠? 10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11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좀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물의 특성과 기능 쪽에 왼쪽 해서 네모 두 칸이 있죠. 땡땡이 커서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아준다. 무엇이 큰가요? 비열이요. 그렇죠. 비열이 커서 열이 많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온도는 조금만 올라가고, 열을 많이 잃어도 온도는 조금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다음에 땡땡땡이 커서 증발할 때 몸의 열을 빼앗아 체온 유지를 돕는다. 기화열이요. 그렇죠. 기화열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즉 물에서 수증기가 될 때, 그때 열을 흡수를 해야지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열의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크기가 크다 이거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증발하면은 굉장히 열을 많이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에 땡땡땡땡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결합. 이름이 뭐였죠? 펩타이드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아이요. 네, 펩타이드. 네, 이 펩타이드 결합.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쭈르르륵 늘어나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는 뭐가 빠진다 그랬었지? 그 수증기 하나요. 수증기 말고 물 분자 하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물 분자 하나가 쑥 빠져나오면서 착착착착착착 붙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 지질의 종류. 땡땡땡땡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라는 건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주로 저장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체막의 주성분이다.
그러면은 그건 무엇일까? 생체막의 주성분. 단백질이요? 막. 생체 조직 말고 생체막. 생체막은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 기억나니?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막 세제가 치는 거 양쪽에 인간들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가리 쪽은 친수성, 네. 그 다음에 소수성 다리 이렇게 생겼고 반대로는 다리 붙어 있고 대가리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쪽 이게 두 개가 막이야. 두 개가 서로 막이고 그래서 이거 세포 외부, 세포 내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했었죠. 생체막의 주성분이고요. 성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의 성분이다.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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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4번 저장탄수화물은 식물의 저장탄수화물은 녹말, 동물의 저장탄수화물은 글리코젠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핵산의 단위체는 단위체요? 네, 그 그 바로 왼쪽에 보면 핵산의 기본 단위 해가지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핵산의 단체가 되고요. 다음 뼈와 이의 성분이며 혈액 응고 및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무기염류이다. 칼슘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요. 자, 그 정도로 해주고 이제 문제를 보면 1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간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물질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A에서 C는 단백질, 지질, 물 중 하나이다. 자, 제일 많은 게 뭘까? 물이요. 그렇지. 뭐 궁금할 것도 없어. 제일 많으니까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입니다. 네. 간은 85%가 물이고 나머지 중에서 대부분은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C가 지질이 되겠네요. 다음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극성 용매인 물은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네.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을 잘 녹인다 그랬지. 다음에 물 분자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맞아요. 아니야. 왜요? 땡땡 결합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쪽에 산소가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선으로 그어놓고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를 같이 하시죠?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소가 다른 애랑 결합하고 있는 이 산소 쪽이랑 결합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산소고 이거 뭐 두 개까지 이렇게 쓸 필요 없이 한쪽이랑 이쪽이 마이너스를 띠잖아. 네.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를 띠잖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서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고 플러스 쪽이잖아. 네. 그래서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정기적으로 끌려서 결합하는 거.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면 8페이지에 수소 결합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8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에 아, 물 분자의 구조와 수소 결합이라고 해서 수소 결합이고요. 그래서 X입니다. 다음 3번. 물은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를 돕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3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물질의 종류를 쓰시오.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이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단백질. 아미노산이 제일 기본 단위잖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아, 그래. 알았어. 미안. 너무 빨랐구나. 자. 알았죠. 1g당 4kcal의 열량을 포함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효소,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다. 자, 4번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어보세요.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4번.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풀었니? 근데 그 어. 네, 풀었어요. 응. 4번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 2, 3번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일단 1g당 9kcal 열량을 낸다. 알고 있죠? 네. 맞는 말이고. 2번.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일단 지방이니까 당연히 물에는 잘 안 녹겠지. 지방이니까. 지방이니까 물에 잘 안 녹고 대신에 뭐에 잘 녹냐?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거 맞는 말이야. 여기가 뭐예요? 유기용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벤젠이라든지 뭐 그런 그 주로 이제 기름을 녹이는 거. 기름을 녹이는 그런 애들이 유기용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요 앞에 보면 유기용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유기용매 예로는 뭐 에테르, 클로로포름, 아세톤 이런 애들이 주로 유기용매의 종류가 되겠어요. 유기용매는 사실 어느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류 애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의 중간쯤에 있어요. 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질이라 해서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이다. 중간쯤에 보이니? 거기 유기용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가지 정도 적혀 있네. 에테르, 클로로포름, 아세톤 이렇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다. 맞지? 이게 지방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둘 다 CHO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단백질은 CHO 기본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었지. 뭐였니? 인산이요? 피요? 그거 말고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 질소. 그렇지. 아, 그렇지. 질소요? 그렇지. 단백질이 질소가 들어가는 거죠. CHON. 인산 누구예요? 인산? 인산은 인산이 그 뭐야? 인산은 인산이 핵산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인지질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나왔던 인지질. 인지질에서 인이 그 인이야. 지질인데 지방인데 인이랑 같이 결합해서 인지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인지질 부분이 그렇지. 대가리 부분이 인산 쪽이고 그쪽이 친수성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체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물이지. 네. 물이니까 일단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틀린 말. 5번 피부 밑에 저장되어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피하 지방을 얘기하는 거지. 맞고요. 자, 5번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아요. 맞죠.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단당류에 해당한다.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 3가지가 단당류죠. 그다음에 설탕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것이다.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왜?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된 건 엿당이고, 엿당이고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연결이 되면 설탕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좀 되게 치사해. 이거 풀려면은 사실 그 10페이지에 있는 위쪽에 있는 표에 보면은 그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의 예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동물 세포의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아니죠. 왜? 셀룰로스가 뭐를 만드느냐?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우리 동물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주로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고, 인간처럼 아무거나 다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지. 네. 그래서 그런 걸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식물에만 세포벽이 있고 그 주성분이 셀룰로스다 보니까 그게 소화가 진짜 잘 안 돼. 정말 소화시키기가 힘들어. 녹말이랑은 또 달라.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람 같은 경우에 전혀 소화를 못 시켜.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많이 먹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섬유질이야, 섬유질. 왜 일상생활에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장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되니까 걔가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해. 네.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니까 부피가 별로 많이 안 줄어든다고. 안 줄어들어서 그게 대장에서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음식이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 이거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그게 좋은 거예요. 잘 먹었으면 잘 싸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자, 화장실에 갔는데 동물은 셀룰로스까지 소화를 시켜버려. 우리 사람 못 시키지만 네.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그 셀룰로스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하지만 초식동물들은 그것까지 소화를 시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은 그 소화기관이 되게 길어. 육식동물이라든지 잡식동물에 비해서 초식동물이 훨씬 소화기관이 길어. 네. 길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장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사람보다 막 몇 배씩 더 길다 이거지, 장이. 뿐만 아니라 소 같은 거는, 소들은 위장이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 사람은 위가 하나야. 네. 위가 하나인데 소는 위가 4개나 되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소는 위가 4개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1번 위, 2번 위, 3번 위, 4번 위 이렇게 위가 주머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삼켰을 때 이번에는 1번 위로 보내야지 이게 아니고 순서야. 순서인데 1번 위로는 일단 대충 이렇게 입에서 우물우물 씹어서 꿀꺽 삼켜. 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뱃속에다 다 넣은 다음에 얘네들은 밥 먹고 그 사이사이에 되새김질을 하잖아. 네.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네. 계속 해가지고 다시 넘기고 다시 넘기고 그걸 계속 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셀룰로스 이런 것들은 소화가 쉽지 않단 말이야.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씹고 삼켜서 좀 삭힌 다음에 다시 또 씹고 넘기고 씹고 넘기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위가 4개나 되는 거야. 4번 위까지 갔으면 이제 더 이상 되새김이 안 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번 위는 그냥 저장용이야. 저장용. 일단 처음에 한번 대충 씹어가지고 넘기는 용도. 거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좀 씹고 2번 위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을 보고 반추동물이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니? 네. 반추동물? 이게 반추라는 게 뭐냐면 되새겨서 원래는 생각해본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반추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네. 말도 그렇지.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은 반추동물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 소, 양 이런 애들이지. 말도 한다고 들었어요. 말도 하나요? 말도 하지. 말도 하는데 위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말은. 일단 소는 4개야. 위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셀룰로스는 동물 세포의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아니라는 얘기야. 왜? 동물 세포에 셀룰로스가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됐을 거야. 아니라는 거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의 주성분이야. 셀룰로스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은 DNA와 RNA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고 RNA는 리보스를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지. 그 차이가 디옥시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야. 자, 그래서 당으로 DNA는 어느 거를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며 염기는 ACG하고 나머지 하나는 T. 그렇지. 티민이 있다. RNA는 당으로 리보스를 가지며 염기는 ACG하고
그렇지. 뭐 방금 약간 우라질 그런 것 같은 아니, 느낌이 든다. 아니요. 자, 유라실 해서 유를 써주면 되는 거죠. 유가 있다. 그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세포의 구조와 기능 해가지고 앞에서 생명체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세포가 뭐가 안에 들어있는지 그런 거를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포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고 써있네.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지금 여기서 단위라는 얘기가 두 번 들었어. 구조적 단위 그리고 기능적 단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구조적 단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쌓아 나가는 거잖아. 쌓아 나가고 큰 거를 만들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의미로 구조적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자기 완결적인 어떤 기능들을 한다는 거지. 자기 완결적 기능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세포다라고, 그런 의미로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의 다 단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처음으로 세포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세포라는 거를 명명했다라고 한 사람. 어퍼컷 말고. 저 그럴 때 못 풀었어요. 어? 그래? 네. 뭔 소리야? 못 풀다니. 그 문제 못 풀었어요. 아, 그래?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어퍼컷도 아니고 훅. 레프트 라이트. 훅. 훅이래? 훅. 그래, 훅. 자, 보면 확대경에 보면 1665년,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쯤 전이네. 450년쯤 전에 훅이 코르크 조각에서 세포벽을 발견하고. 야, 코르크 조각이 뭐니? 막 와인병이? 응, 와인병 같은 거 뚜껑 막는 거잖아. 거기에서 세포벽을 발견했어. 왜? 코르크도 사실은 코르크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한때 살아있던 나무였던 거야, 코르크 조각도. 그래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이 세포벽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배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낮아서 뚜렷하게 관찰도 잘 안 되고 뿌옇게 보이고 뭐 안 좋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견을 했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이름을 지었어. 세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슐라이덴이라는 양반이, 사람 이름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훅 정도만 기억을 해놔도 돼. 슐라이덴이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식물 세포설을 제시했고, 슈반이라는 양반이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제시하고, 피로호가 기존의 세포설에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이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뭐 초파리, 아니 구더기는 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뭐 이런 거 하고도 비슷한 일맥상통한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세포는 세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 세포설이 정립이 됐다. 요거 하는 데까지 한 100년 정도 걸렸어. 이렇게 한 줄로 써놨지만 사실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세포설이 완전히 정립됐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세포의 구조죠. 세포의 구조는 무조건 나옴. 여기 혹시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1등급 만들기에 있는 그림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1등급 만들기 책을 한번 펴보면 요거랑 비슷한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있어요. 자,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왼쪽 아래에 보면 응?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포가 동물세포야. 그렇지? 약간 갈색으로 돼 있는 거, 그게 동물세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식물세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동물세포를 봅시다. 동물세포를 보니까 일단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벽은 없어. 그렇지? 동물세포는 세포벽은 없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거를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니? 약간 뭐 벌레같이 생기기도 했고, 약간 이렇게 무슨 뭐 알약 모양인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생겼지.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니? 까먹었어요. 아하, 그래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여기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야. 세포 호흡이 뭔데요? 우리 포도당이 혈액 속에 이제 녹아가지고 몸속을 막 돌고 있잖아. 그러면 이 필요한 세포들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 같은 경우에 거기 피 속에 돌고 있는 포도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화작용을 하는 거야. 이화작용이 뭐야? 포도당이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시키는 거잖아. 분해시키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그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당에서 나오는 포도당이 이제 이화작용을 거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라는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ATP. 거기 보면은 이제 12페이지에 보면은 위쪽에 미토콘드리아 해가지고 ATP를 합성한다 써있죠. ATP는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야.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생도 고등학교 때 있고 외웠어요? 뭐? 당근. 시험 나와요? 스펠링을 쓰라고 나오진 않아. 영어 시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원래 알고 있다 보면 포스페이트. 그래서 포스페이트라는 게 인산이야. 인산. 인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인이 들어가 있는 산소 물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트리라는 건 뭐니? 세 개라는 뜻이잖아. 네. 보통 그래서 트리오 그러면 세 명인 거고. 그 세 명이라는 뜻이야. 세 개. 그래서 아데노신은 물질 이름인데 어떻게 생겨먹었냐? 아데노신이라는 애가 있고 거기에 포스페이트 인산이 세 개가 짱짱짱 붙어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봤을 거야 저 그림. 저렇게 돼 있는데 얘가 ATP라는 물질을 합성을 했지. 합성을 했는데 얘가 다리가 하나 띡 끊기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돼. ADP가 되는 거야. ATP가 ADP가 되면 이게 지금 트리에서 D로 하나가 포스페이트가 하나 끊어졌다는 뜻이거든. 끊어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하나당 7.3kcal가 바깥으로 발생을 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체온 유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별거를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쨌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ATP를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포에 다 있다고. 동물 세포 안에서. 세포 소기관으로 여기 보니까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그려져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이런 거를 합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있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독립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 얘네들만 해. DNA.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지. 야, 이거 내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왜 내가 갖고 있는 DNA랑은 다른 걸 갖고 있는 걸까? 진짜 그렇다고. 세포 안에 있는 건가? 세포 안에 있는 거. 우리 몸속에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도 세포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세포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다는 거지. 세포의 DNA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있는 DNA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 이 그림에서 핵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몸의 DNA잖아. 근데 이거랑 별개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또 DNA를 갖고 있다는 거야. 좀 뭐지? 기생충인가? 약간 기생충 느낌 생긴 것도 좀 그런데 뭐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우리 몸에 같이 있던 게 아니다. 같이 있던 게 아니고 외부에 있던 뭐 어떤 단세포 생물 같은 거였는데 걔가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숙주랑 같이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미토콘드리아 없는 우리 개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아주 먼 옛날에 아마도 그런 공생관계에 의해서 결국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부로 들어왔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이 DNA 이 녀석은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DNA랑은 별도로 미토콘드리아 스스로가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고 그리고 아니 지금 아직도 설이야. 아직도 설인데 그리고 이게 또 연구를 더 해보니까 뭐였냐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 종류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떤 그거 이제 뽑아내가지고 DNA를 해보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 공통점이 없더란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공통점이 매우 커. 즉 매우 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거야. 신기한데. 뭐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생식 과정에서 원래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 정자랑 난자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손을 낳는 그거잖아. 네.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DNA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DNA들인데 그거 말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애들은 독자적인 뭔가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 DN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사성이 없어. 어머니랑은 굉장히 유사하고. 그러니까 모계로만 계속해서 전달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여요. 일단 미토콘드리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세포고. 그렇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고 ATP를 합성한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약간 글씨가 써있네. 내용이. 내막에는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고 기질에는 DNA와 RNA 및 리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며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 세포 안에 있는 뭔가 독립적으로 돼 있는 세포 같은 그런 느낌이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DNA랑 요 핵 안에 들어있는 DNA랑 조금 다르다는 거야. 자, 미토콘드리아 봤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서 그 다음은 뭘 한번 볼까요? 보니까 중심체라는 거 보이니 혹시? 동물세포에서 중심체. 아, 네. 중심체라는 거 보이죠? 그 중심체라는 거는 보면은 그 오른쪽에 표에서 보면 중심체 주로 동물세포에서 관찰되면 두 개의 중심립이 중심립? 갑자기 또 용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약간 생긴 거 추러스 같이 생기지 않았냐? 맞아요. 추러스 같이 생긴 이거 하나하나 요렇게 쫙쫙 나열되어 있는 요거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 이거를 중심립이라고 불러. 중심립이라고 부르고 이 립자가 설립자야. 중심을 세워주는 거라는 거지.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 두 개가 90도 직각으로 배열되어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중심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두 개를 쌓아놓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 건데 얘네가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뭔데? 이름은 알겠고 중심체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봤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있잖아. 네. 세포 분열할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이쪽 방향인가?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체를 두 개가 붙어 있던 거를 각자 하나씩 딱 떼가지고 양쪽 끝으로 끌고 가는 거 있잖아. 네. 중기 정도의 중기에는 이렇게 중간에 있다 말기쯤이 되면 그 후기 쪽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네.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 이게 바로 중심체라는 거야. 그때 안 배웠어? 중심체라는 용어는 안 배웠을 거야. 네. 이렇게 뭐 방추사가 나와서 양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만 배웠을 거거든. 요 실을 방추사라고 부르고 방추사라고 부르는데 그 방추사가 나오는 부분이 이거라 이거지. 중심체.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 형성에 관여하고 편모나 손모의 분화에도 관여한다. 그런 기관이 하나 있군요. 새로 나오는 거니까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생명과학일.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조금씩 더 나오는 거지 뭐.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 중심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보니까 그 안에서 소포체하고 리보솜을 한번 볼까? 그 핵 밑에 보면은 소포체하고 리보솜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소포체라고 해서는 그거는 이렇게 약간 무슨 뭐 벌집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으냐 이거 이렇게 뭐 덮어 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점이 따다다다 찍혀 있는 거 있지. 네. 조그만한 점들 동글뱅이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그게 바로 동글뱅이 점 찍혀 있는 게 리보솜이고 네. 그 다음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둘러싸여 있는 그 부분이 소포체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먼저 소포체부터 한번 보자고. 소포체를 보면 단일막 구조이며 단일막이라는 건 이중막이 아니라 막이 한 겹이라는 뜻이죠. 단일막 구조이며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소포체 내부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 얘가 무슨 미로찾기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구나. 통로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는 것이야.
소포가 뭐니? 배달 원래는 여기서 소포체는 그 소포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는 편하다 이거야. 물질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야 이 소포체가. 원래 그 소포체는 그 소포하고 한자는 다른데 어쨌든 자 소포체 내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수송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야. 딱 봐도 무슨 이렇게 길처럼 생겼잖아. 네. 길처럼 생겨서 거기를 통해서 물질을 쩔쭉쭉쭉 전달을 해준다는 것이지. 근데 리보솜이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는 면을 거친 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녀석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좀 유치하긴 한데 어쨌든 얘 거친 면 소포체에서는 뭐냐면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뭔데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보솜이 붙어 있는 애들은 단백질의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만들어진 단백질을 수송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매끈한 면, 즉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는 뭐냐면 단백질이 아니라 지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빨간색 글씨를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 얘기를 방금 한 겁니다. 자, 소포체는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보면서 아, 어느 게 소포체구나 눈에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물질의 수송 통로. 물질의 수송 통로. 근데 그 물질이 뭔데요? 단백질도 수송하고 지질도 수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송 통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바로 밑에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리보솜은 RNA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 모양의 구조. 그 세포 안에 보면은 리보솜이 꼭 그 소포체 주변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완전 많아요. 엄청 많아. 이게 다 리보솜이야. 다 리보솜이고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을 실제로 하는 거지. 실제로 하고 여기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호르몬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효소, 소화 효소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을 해내는 곳이 리보솜이 된다는 것이야. 단백질 합성 어제 대충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RNA가 한 줄로, RNA는 한 줄이라 그랬지. DNA는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고. 그래서 RNA는 쫙 한 줄로 돼 있고 이게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딱딱딱딱 맞춘다 그랬잖아. 딱 맞는 것만 쫙 한 줄로 묶어가지고 한 줄 길게 만들면 그게 바로 단백질 한 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리보솜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리보솜이. 리보솜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니 리보솜 안에서 그 끼워 맞추는 일이 일어난다고. 아, 그 끼워 맞추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사실 리보솜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요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아미노산이 하나씩 와서 거기에 꿰어 나가는 거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자, 단백질이 한 분자 완성이 되면 그거를 리보솜이 방출을 하는 거야. 슝. 자, 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이러면서 리보솜이 방출을 해. 방출을 하면 걔가 소포체를 통해서 쭉쭉쭉쭉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리보솜이 만드는 곳, 소포체는 이동시키는 곳.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응? 해오라 하는 거죠? 이거 뭐 자자자자해서 합성하고 내뿜는다는데 여기서 아니 내뿜으면 이 세포막 바깥으로 내뿜는다는 뜻이야. 여기요? 세포막 바깥으로 내뿜는 거고 요 핵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얘가 세포 분열할 때만 그때 이제 뭐 염색체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몇 개 조금 더 남았어 아직. 많이 남진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중에 중요한 게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 야씨 리보솜은 뭐고 리소좀은 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고 리소좀은 조금 다른 역할이에요. 리소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리소좀이라는 녀석은 거기 보면 역시나 단일막으로 이루어진 알갱이 모양의 구조물로 골지체에서 기원하였다. 골지체부터 설명했어야 되나? 자 일단 골지체에서 기원하였다까지 알아두고 그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대. 가수분해 효소가 뭔데요? 궁금하지?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뭐냐면 가수라는 얘기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이 더해져서 그 뭔가 복잡했던 그 분자들을 끌어낸다는 얘기야. 끊어서 분해를 시키겠다는 거. 그런 거를 해주는 효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복잡한 물질들을 끊어서 짧게 쪼개주는 효소.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소화하고 관련이 있어. 소화라는 것도 복잡한 분자들을 이제 간단한 구조로 끊어내는 거잖아. 네.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리소좀이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지. 리소좀에 그런 거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있어가지고 실제로 세포 내에서의 소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백혈구에 많이 있다라고 돼 있지.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니? 세균 작업. 그렇지. 세균을 잡아먹지. 세균을 잡아먹은 다음에 외부에서 나온 뭔가 이렇게 되게 위험한 녀석들이잖아. 세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러지 물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녹여버리는 거야. 리소좀에서 나온 물질로. 리소좀에서 가지고 있는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녹여버리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좀이 그런 것만 하느냐? 아니야.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요.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이 원래 이제 골지체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긴 한데 골지체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리보솜에서 아까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그랬잖아. 네. 합성을 한 거 그게 뭐 세포 내에서 쓰려고 합성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세포 외부로 배출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그 역할 중에 일부도 리소좀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지만 메인은 골지체에서 하고 있죠. 이제 남은 거 중요한 거 중에 남은 거는 골지체하고 핵밖에 없는 것 같아. 골지체. 자, 골지체. 여기서 가끔 이렇게 요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퀴즈를 내는데 아직까지 맞춘 사람이 한 10%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 내볼게. 네. 또 의욕을 불태우는 거 아닌가? 골지체. 이 골지체라고 하는 것은 골지가 한자일까요? 영어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영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 틀린 거예요?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세 가지 보기. 영어다. 아니면 한자다. 아니면 순우리말이다. 골지체. 거기 있는 게 그 단어야. 골지체. 한자 같은데 10%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 말이 아닌가요? 영어네요. 오, 놀랍게도 골지체는 골지바디야. 예, 바디를 번역해서 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골지는 원래 영어로 있던 말이야.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이 골지였어. 골지. 하필이면 골지라 가지고 골지체가 된 것이야. 그대가 발견했으면 체연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골지체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야.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미 죽은 지 한참 됐지. 그래요. 자, 얘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생긴 거 모양부터 좀 볼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동물세포 쪽이나 식물세포 쪽에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핵보다 위쪽에 있는 거 보이니? 네.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 모기버섯처럼 생긴 그런 녀석이죠. 생긴 모양도 좀 봐두시고. 자, 이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전달된 물질을 소포체가 이제 물질의 통로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을 막으로 싸서 얘가 그냥 나가지를 못해. 그냥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야. 포장을 해야지 이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막으로 싸서 저장을 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작용을 한다. 그거 하는 게 골지체예요. 그걸 분비한다는 게 보낸다는 세포 바깥으로, 세포막 바깥으로 내보낸다 라는 것이야. 분비한다는 건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일막으로 된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층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 왠지 모기버섯 느낌이 나는 그런 비주얼이죠. 자, 분비 기능이 활발한 세포에 발달되어 있다. 분비 기능이 활발한 세포가 뭘까? 항체를 합성하여 분비하는 형질세포,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이자세포 이런 것들에 골지체가 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막 만들어서 내뿜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뿜는다 그러면은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체, 뭐 백혈구 말고도 이제 우리 면역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항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거 항체들도 다 메인은 단백질이거든. 구성 성분은 그런 식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걸 우리 몸속에 이제 퍼뜨려야 되잖아. 퍼뜨릴 때 그 세포 속에 있는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서 세포 바깥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준다는 것이야. 배송을 해서 세포막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그다음 포장은 날아가고 그 안에 있던 단백질이 뭐 혈액 속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지체가 그런 녀석이 돼요.
자, 그러면 동물세포에서는 웬만큼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아, 핵을 안 했구나. 핵은 거기 보면 이제 핵막이라는 걸로 동그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치? 핵막이라는 녀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그림에서 보면 보라색 공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거는 핵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RNA하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거야. 인산이요? 인. 그냥 인이요? 그냥 인이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리보솜을 합성하는 곳이 이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보라색 공으로 표시된 거. 물론 실제로 색깔이 보라색은 아니야. 그냥 구분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은 거지. 그 다음에 핵을 보니까 얘가 핵이 그 나머지 세포질 부분이랑 전혀 물질 교환을 하지 않는 건 아니야.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지. 핵공이라고 해가지고. 네. 핵공이라고 해서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물질 교환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이동 통로가 핵공이고요. 그다음에 핵막 같은 경우에는 단일막이 아니고 이중막이야. 아, 이것도 되게 치사한 게 나중에 이게 단일막이냐 이중막이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봐.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 단일막 구조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몇 가지 있었잖아. 골지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나중에 물어본다니까. 단일막 구조계, 이중막 구조계 엄청 치사하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는 핵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중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일막이 더 적어. 단일막이 더 적어서 이중막 구조가 더 웬만하면 더 많아요. 핵막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고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고 그래요. 요 전체 세포막 이런 애들도 이중막 구조야.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세포막만 보면 되겠다. 자,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요거는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둘 다 있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있고, 얘네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여기 인지질 지웠네. 이게 대가리 있고 이렇게 다리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죠. 옆에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그려놨어. 그래서 동그라미 대가리 부분이 나란히 해서 친수성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리 부분 쪽이 쭈루룩 있고. 단백질을 구현시켜주는 거예요? 단백질이 얘가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얘가 물질 교환의 통로가 되죠. 통로.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관통해서 슝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 통로가 되어줘. 단백질이. 그래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설명하느라 참 힘들었겠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따만하게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해요. 자, 동물 세포 기준으로 좀 했는데 사실 식물 세포에는 딱 세 가지만 더 있어. 첫 번째는 세포벽.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이 하는 역할은 이 세포의 형태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지. 근데 이게 식물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점이 있어. 물질 교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세포 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그냥 막이니까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세포벽 같은 경우에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물질 교환하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추운 겨울날 시골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기 1km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니? 가니? 방에 있는 요강을 사용할 것 같아. 나는 그런 곳에는 꼭 요강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강을 사용하잖아. 똑같아. 뭐냐면 세포벽 바깥으로 물질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노폐물이라든지 뭐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가 필요하게 된 거야, 식물 세포는. 그래서 나온 게 뭐겠니?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액포라는 게 발달하게 됐다는 거지. 왜?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물질 교환하기 힘드니까, 야 이거 생길 때마다 찔끔찔끔 저기 1km까지 가가지고 쌀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모아두자. 일단 모아두자 라고 해가지고 액포라는 녀석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액포는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물이라든지 당류, 색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주로 이제 세포의 삼투압도 조절을 하지만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포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가 조금 더 큰,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살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생긴 지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 구조가 더 발달돼 있다. 그런 건 맞는 말이야. 그럼 안 돼요? 응? 안 돼요? 죽어 그냥 세포가. 아, 세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아 세포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세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액포에 잠좀 쌓아놓고 있다가 난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세포는. 동물 세포 구조가 더 좋지 않아요? 글쎄 뭐 좋다 나쁘다라고 꼭 뭐 어떤 면에서 좋다는 아, 거냐. 액포를 굳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빼내시는 게 좋지 않아요? 뭐 그럼에 있어서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배설 기관이 따로 이제 더 필요하게 된 것이지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어디로 혈액을 통해서 어디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걸러내서 빼내는 게 바로 배설계가 되는 거지. 뭐 오줌이든. 빨간색이요. 빨간색? 빨간색이 뭐야? 빨간색이 있어? 어머. 좋았어. 훌륭해, 훌륭해. 너무 이렇게 말 없이 가는 게 너무 자주 있더라고. 또 빨간색이 되면 또 얘기해줘. 네. 저게 더 오래 가는구나. 이게 더 좀 짧게 가고. 자, 그래서 액포까지 했고, 엽록체 이거 있잖아. 네. 엽록체도 보니까 식물에만 있지. 식물에만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얘가 되게 독특한 게 아까 미토콘드리아 맨키로 얘도 독자적인 DNA와 RNA가 있어. 그러니까 식물의 나머지 세포 안에 있는 핵막에 있는 DNA랑은 다른 DNA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엽록체도 아주 먼 옛날에는 뭔가 독립된 어떤 생물이었는데 그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세포 소기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나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그런 애들이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엽록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은 사실은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어.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없어요. 없고 식물 세포에 하긴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중심체 정도. 근데 중심체가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긴 존재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동물 세포에 훨씬 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포 있잖아. 네. 액포도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액포가 있긴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집신벌레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사람한테는 없어. 사람한테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식물세포에 주로 액포가 존재를 하고 동물세포 중에 하등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액포를 가지고 그 액포는 뭐 하는 데 쓰이냐면은 몸속의 삼투 농도를 조절하는 데 써.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던 환경보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농도가 진한 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몸속에 있던 물을 막 뺏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담수 쪽이었다가 이제 농도가 저쪽이 높으니까 물을 쫙 저쪽에서 끌어간단 말이야. 그런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액포 안에다 뭐 물을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삼투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액포를 동물 세포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드문 경우야. 드문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식물 세포에서 관측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액포는. 자, 그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다시 본 교재로 돌아오면 사실 여기서 그림이 좀 그래서 그랬지 내용은 다 똑같이 있어.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본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 자, 본교재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 보시면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갔는데 거기 밑에 쭉 한번 내용들 써 있는 걸 한번 보자. 실제로 돼 있는지. 자,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서 핵은 생명 활동의 중심이죠. 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세포 내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기능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아유, 다 좋은 거는 다 하네, 핵이. 그렇지? 뭐 핵이 중심이니까. 그렇죠. 구조는 핵막으로 쌓여 있고 그 안에 염색사와 인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인이라며. 인이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염색사가 있다는 거야. 염색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염색사라는 말은 또 왠지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때만 이 염색사가 확 뭉쳐져 가지고 생기는 것. 이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뭉쳐지는 거. 육안이라고 해서 맨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측이 되는 게 염색체고, 평상시에 분열하지 않는 동안에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풀려 있는 거야. 그렇게 얽혀 있던 게 풀려 가지고 염색사, 실의 형태로 쫙 풀려서 핵 속에 퍼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핵봉이 있고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고 이는 R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렇게 해서 염색사에 주로 이제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고, 그다음에 인에서는 실제로 단백질을 막 합성을 해내는 거지. 리보솜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가지고 핵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리보솜이 뭔가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항체 만드는 애인데 항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뭘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보고 몸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으면 아 이거에 맞는 항체를 빨리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항체를. 네. 그렇지.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미리 만들어라.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정보가 들어오면 이 인에서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리보솜을 먼저 만들고, 리보솜이 핵막을 통해서 세포 안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 바깥으로 나가. 그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또 아미노산을 가지고 열심히 항체를 만들어서 어디 소포체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킨 다음에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런 식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참 되게 복잡해.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어디서 단백질이 뚝딱 나오겠어? 뭐 어딘가에서는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실제로 하는 게 먼저 뭘 만들어야 된다,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드는 것의 첫 번째가 인. 그리고 인에서 만드는 건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지. 리보솜을 만드는 거지. 리보솜은 단백질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해서 리보솜이 실제로 나가서 단백질을 만들고 뭐 이동시키고 포장하고 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13페이지로 가서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동물 다 있고 주로 호흡과 관련되는 애들인 거지. 호흡, 이화작용이랑 관련되는 부분. 자, 이중막 구조이며 자체 DNA가 있고 세포 호흡 장소,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를 생산한다.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이고 자체 DNA에 있는 건 똑같은데 광합성 장소, 즉 동화작용을 한다는 거지.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 세 가지다. 이미 설명한 바 있죠. 리보솜에서 실제로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고, 소포체는 그거를 이동시켜주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골지체는 소포체를 통해서 전달된 단백질 지질 등을 저장하거나 변형한 후에 막으로 싸서 분비하는 것이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자 보세요, 핵 주변에 리보솜이 실제로 많이 되어 있잖아. 이게 왜? 인에서부터 리보솜이 만들어져서 핵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야. 나와서 핵 주변에 많이 존재를 하는 거지. 여기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골지체에서 포장해서 분비소낭이라는 걸 골지체에서 만드는 거야. 분비를 하기 위한 소낭이라는 건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잖아. 낭자가 주머니 낭자라서. 그래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단백질을 잔뜩 넣은 상태로 골지체에서 딱 떼내면 얘가 비로소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세포막 근처로 가가지고 이 분비소낭이 터지면서 바깥으로 단백질을 뿜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뭐 리소좀, 중심립, 액포, 세포막, 세포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 야, 세포 내 소기관 엄청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모양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단일막인지 이중막인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하는 역할, 그 정도까지를 다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꽤나 복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아니요. 14페이지 문제까지는 풀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5시 20분까지 수업이거든? 뭘 빨리 끝내? 뭔 소리야? 우리 5분만 쉬었다 가자. 다리가 아프구나. 5분만 쉬었다가 우리 5시부터 해가지고 요 문제 풀고, 가급적이면 생물의 구성에서 생물체 구성 단계, 이거는 이미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 가지고 요거는 크게 많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6페이지까지는 오늘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봅시다. 배터리요? 네, 배터리. 녹화가 되고 있나 모르겠다. 미소가 이거 녹화해달라고 했고.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오른쪽 그림은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의 이름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몇 페이지냐면요. 지금 14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번. A에서 E라고 그랬는데 그림이 보여야 말이지. 그치? A는 사실 거기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낸 녀석이고요. 그냥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지. 자, B는 사실은 소포체 그리는 거고, C는 엽록체, 그 다음에 D가 골지체, E가 세포벽을 얘기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일단 2번이라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각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에 기호를 쓰라 했는데 그냥 이름을 쓰자.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CO2가 소모되고 O2가 발생한다. 이거 그 엽록체 아니에요? 그렇지, 엽록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성분은 셀룰로스이고 동물 세포에는 없는 구조이다. 뭘까요? 주성분은 셀룰로스에, 동물 세포에는 없다. 동물 세포에 없는 거 몇 개 없었는데, 그치? 그쵸. 뭐였을까? 엽록체 아니에요? 아니요. 엽록체가 셀룰로스로 돼 있진 않아요. 셀룰로스, 아까 이것 때문에 초식 동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랬잖아. 셀룰로스 때문에. 맞아요. 소화 안 된다면서. 소화가 안 돼. 섬유질이라고 불리는 그것이지. 세포벽. 아, 이거 세포벽이.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돼 있는 거야. 식물 세포의 세포벽. 이런 애들은 셀룰로스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쉽다. 어느 건가요? 아, 엽록체요. 그래, 엽록체. 1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하나 했어. 다른 거 있어요. 자, 4번.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여 ATP를 생산한다. 딱 맞는 네, 얘기인 것 같아. 맞아요. 그치?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모두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일단 핵은 아까 이중막 구조 가진다 그랬고, 네, 그게 맞아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애들도 전부 이중막 구조 가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난 좀 중요한 녀석이야. 난 좀 중요해. 라고 하면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빨리빨리 뭐 배출이라도 좀 열심히 하고 해야지. 라는 애들은 주로 단일막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보솜부터 시작해서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막 내보내는 것들이 많잖아.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막 구조를 가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작다? 반대지. 액포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X를 해주면 되고. 리소좀. 리소좀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를 포함하여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녹여버린다 그랬지. 녹여버린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인 것이죠. 리소좀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요소를 포함하여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맞다. 5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세포 소기관은 납작한 주머니를 여러 겹 쌓아놓은 모양의 구조물이다.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물질을 저장하거나 변형한 후 막으로 싸서 분비한다. 골지체요. 그렇지. 앞에 거 가지고는 사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이 아는데 싶은데 두 번째 거 설명을 읽으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골지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골지체 그러니까 왠지 한자일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 않냐? 골자가 뼈골자일 것 같은 느낌. 한자. 그래서 골지체가 됩니다. 자, 다음 생물의 구성에서 생물체의 구성 단계. 앞에서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했죠? 왜 이렇게 써놨지?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며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랍니다. 우리도 다세포 생물이야. 네. 그렇지? 다세포 생물이랍니다. 다세포 생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 순서인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간다. 그 얘기 했었던 그 부분이야. 자,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보니까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인 것이지. 모임인 것이고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뭔지나 한번 읽어보고 가지 뭐. 상피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피라는 얘기는 겉에 껍데기라는 뜻이잖아. 껍데기라는 뜻이니까 몸의 표면,
피부 아니면은 내장기관의 벽 이런 것들을 덮고 있는 것들이 상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같은 데 있잖아. 위도 안쪽에도 막 이렇게 위 안쪽 벽도 있고 그렇잖아. 네. 그런데도 위의 상피 조직 같은 데서 주로 처음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상피 조직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 네. 제일 많고 대신에 이제 상피 조직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을 제거를 하게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초기인 거지, 초기. 네. 초기 정도가 되는 그런 거예요. 초기 현상에는 뭐 없지 않아요? 응? 암 초기 현상.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 증상이 없어.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평상시 똑같고 뭐 아주 예민한 사람인 경우에는 초기부터도 벌써 뭔가 좀 몸에 이상을 느낀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호상피, 감각상피, 샘상피, 흡수상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요거 땡땡상피에서 땡땡이 바로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보호해주는 상피니까 피부, 감각상피는 감각을 느끼는 거니까 뭐 눈에 이런 망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샘상피는 뭐 이렇게 샘 뿜뿜 나오는 곳, 침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육 조직은 수축성이 크고 긴 근육 섬유. 이것도 다 다니는 세포야. 제일 작은 다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몸의 근육이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근육 조직이 되겠어요. 신경 조직은 뉴런. 이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다라는 거는 배운 적 있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을 전달하고요. 결합 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키거나 지지하기는 연골. 우리 무릎과 무릎 사이 도가니. 도가니라든지 아니면 뼈 이런 것들도 결합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인대 이런 것들도 결합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뭐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위, 소장, 내장 이런 것들이 기관 단위가 될 것이고 기관계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공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계를 기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계는 분류하기 나름이야. 분류하기 나름이고 거기서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면역계, 생식계, 내분비계 이름만 들어도 왠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구성 기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이 어디니? 대장의 제일 끝부분, 항문 바로 위에 있는 게 직장이거든? 네. 그거는 그러면은 배설계에 속하나요? 소화계에 속하나요? 배설계죠.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야. 배설계라고 볼 수도 있고 소화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응?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딱 뭐로 결정돼 있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눠서 쓰면 돼. 소화계라고 해서 그럼 직장도 당연히 들어가야 학문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문까지도 분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요.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는 기관계라는 녀석은 없고 세포, 조직, 다음에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의문이지. 기관계가 뭔지는 우리 몸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납득이 돼. 기관계는 알겠는데 그런데 조직계는 뭔데요? 어제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한번 보자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구분해서 분열 조직은 그냥 이제 부피가 자라거나 아니면 길이가 자라는 생장점이나 형성층 이런 거를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구 조직은 이미 분화가 됐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 주로 어떤 조직이냐면 표피 조직, 바깥쪽에 이렇게 덮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유조직, 유조직이 그거야. 책상 조직, 해면 조직 해서 엽록체 많은 곳. 그런 쪽이 유조직이고 그다음에 기계 조직은 이렇게 식물을 뻗팅기는 거. 식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버티게 해주는 그런 조직들. 단단한 부분들이지 주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통도 조직은 이거 길이야 길. 물이라든지 물관, 체관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물관, 체관? 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뭐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물관, 체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도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 조직계는 뭐냐? 여러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더 중요한 건 거의 화살표 옆에 있는 말이야. 식물체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관다발 조직계 같은 거. 그러니까 관다발 같은 거는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다 쫙 다 있는 거잖아. 식물의 전체에. 그런 것들을 조직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피 조직계라고 하는 건 식물체의 겉을 싸서 보호하는 거, 표피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변세포 뿌리털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몇 가지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 표피 조직이라고, 표피 조직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표피 조직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파리 앞이랑 뒤랑 조금 다르잖아. 식물들을 보면은 앞이랑 뒤랑도 다르고, 뒤쪽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 뭐 공변세포 이런 것들도 따로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차피 이게 겉부분을 싸고 있는 거니까 표피 조직계라고 하자라고 하게 된 것이야. 그러면 아까 동물에서는 이 상피 조직이라며, 여기는 왜 상피 조직계라고 안 하나요? 왜 그럴까요? 아예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땀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멍이 여기도 있단 말이야. 네. 표피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조직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분류를 하지, 뭐 조직계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동물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식물에서는 얘가 뭐 조직계로 이렇게 해서 전체로 분류하는 게 더 편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식물에서는 기관계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계라는 게 없으니 차라리 니네는 조직계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라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개체 바로 직전에 나오는 게 기관인데,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영양기관은 식물의 영양을 관장하고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광합성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흡수하는 뿌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양기관이고, 생식기관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손 만드는 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생식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죠. 내가 살기 위한 기관이냐, 아니면 내 자손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를 위한 거면 영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자손을 만들기 위한 거면 생식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랑 열매 이런 쪽은 생식기관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 문제도 두 문제밖에 없네. 1번 동물체의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한번 써보세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 그 다음은 기관. 그렇죠. 그리고 개체, 이렇게 순서가 될 겁니다. 자, C의 1번 보면 동물체의 구성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연결하시오.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형성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니? 조직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조직의 예를 보면 피부, 소화계, 소장 중에 어느 게 조직이니? 피부죠.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 2번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낸다.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는 조직계요. no. 동물의 조직계가 어디 있어? 지금 동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관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소장을 골라주면 될 것이고,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기관계를 고르라는 거지. 그래서 소화계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니은이 소화계야. 소화인 줄 알았어요. 소화계. 그다음에 2번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적혈구, 백혈구, 난자는 세포에 속한다. 오. 맞습니다. O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제일 큰 세포가 난자야.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 남자요? 응. 저 없는데요. 넌 없지. 나도 없어. 볼 수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세포야. 우리 몸에 제일 큰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따만한 건 아니고 한 0.1mm에서 0.2mm 정도? 그러니까 눈으로 겨우 보이는 정도지. 그 정도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일 세포 중에 제일 큰 거야. 왜 크냐? 그게 정자랑 수정되고 나서 착상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 사이에 막 세포 분열을 하지. 그거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원, 그런 거를 미리 난자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든. 마치 계란처럼. 네. 그래서 제일 큰 세포가 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체에는 조직계가 있고 동물체에는 기관계가 있다. 맞네. 맞는 얘기죠. 식물체에서 열매는 영양기관이고 뿌리는 생식기관이다. 야, 뿌리 가지고 무슨 자손을 만드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뿌리도 영양기관이 돼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단원 정리인데, 이 부분은 집에서 한번 열심히 보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요 1등급 만들기 문제와 함께 그 부분 복습 한 번 더 하는 그런 용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요일에 그때 바꿔요? 아니?
수학만 갖고 오면 돼. 과학은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숙제는 오늘 한 대까지만 하면 되니까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요. 좀 많네. 와, 완전 많네. 25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수업 시간